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보죠.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테크 섹터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슈였던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예상대로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전 분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주었던 엔비디아였죠. 이번 분기에서는 엔비디아의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프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매 분기 하락 없이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와, 그리고 진짜 경이로운 거는요, 바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이미 78.9%, 무려 79%를 찍어버리는 놀라운 어메이징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코도 이 정도가 안 나오거든요. 애플이 한참 실적 잘 나올 때 42, 43% 찍었는데 이것도 미쳤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수준을 뛰어넘는 매드 오브 매디스트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8.9%. 와, 진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치의 영업이익률이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진짜 놀랍죠. 도무지 앞으로도 실현이 가능할까 싶은 스코어를 찍어버렸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엔비디아의 주 수익원이 어떻게 변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IR 자료를 보시면 지난 코로나 전에 2021년 1분기의 매출 비중과 2024년 1분기의 그 매출 비중이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 매출 비중 변화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게이밍 GPU가 데이터 센터 매출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49대 30 정도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엔비디아가 점점 GPU 기업에서 AI 가속기 기업으로 넘어가는 와중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엔비디아는 완전히 회사의 체질을 변모시켜버리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다음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의 무려 87%를 찍어버려요. 반면 주력이었던 게이밍 GPU의 매출 비중은 10%입니다. 거의 쪼그라붙다시피 했어요. 명실상부하게 GPU 회사에서 AI 가속기 회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분기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업이익 말고요. 매출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와, 이게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024년 1분기까지의 실적 그래프를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2024년 1분기 매출은 지난 2023년 1분기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00% 이상의 신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진짜 가늠이 안 되죠. 작년 매출도 미쳤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의 3분의 1을 달성해버립니다. 이런 그래프만 봐도 왜 우리가 엔비디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엔비디아가 왜 AI 시장의 대장으로 군림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덩달아서 신난 국내 회사가 있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 H100, H200 GPU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마이크론이 가세를 하면서 독점 구도가 일부 깨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의 HBM 캐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HBM 독점 상황이다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날개를 달면서 덩달아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의 HBM 실적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HBM 관련 매출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개인 PC용 D램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반면 HBM과 서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은 좀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올해 말이 되면 HBM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이 경영적인 결단은 신의 한 수라고 보아야겠죠. 현재 SK하이닉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돈 안 되는 것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챙기는 실속 있는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그래프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까지도 죽상인 기업이 있죠. 바로 우리의 애물단지 삼성전자입니다. 저도 주주입니다. 애가 탑니다. 진짜 이가 갈립니다. 그 와중에 또 파업까지 했잖아요. 이 와중에 왜 파업을 정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의 경우 번번이 엔비디아 퀄테스트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어요. 지난 5월 24일 로이터 통신에서 지금의 이 절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만든 대형 기사가 터지죠. 삼성전자가 발열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에서 발열하고 전력 효율 빼면은 뭐가 남을까요? 사실 그게 거의 9할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뭐라고 말했느냐, 삼성전자의 HBM3 그리고 HBM3E에서 발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개했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여러 고객사들과 다양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 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발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위기론에 불이 지펴졌고요. 그 위기론은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일단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퀄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이 주가에 대한 디테일을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는 일단 이슈와 기술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퀄테스트를 영원히 통과 못하는 거냐, 영영 나가리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좀 더 싼 단가에서 HBM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자사 가속기의 제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면서 이 퀄테스트 합격을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 임원들이 엔비디아에 급파가 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부른 거거든요. 야씨, 너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면서 퇴근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퀄테스트에 번번이 낙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선발 주자들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 조합은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죠. 이미.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세했느냐? TSMC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 이 삼각동맹이 본의 아니게 삼성을 둘러싸고 린치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까지 가세를 했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삼성을 가둬두고 다구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SK하이닉스는 HBM을 굉장히 순조롭게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가격에 말이죠.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SK하이닉스 HBM의 효율과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SK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해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추가 공급사로 들어오는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HBM급의 품질이 담보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SK하이닉스의 품질이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제기한 삼성전자 HBM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전성비와 발열이에요. 한마디로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반도체는 전력을 먹고 그 부산물로 성능을 드러내죠.
즉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전력을 먹고 얼마나 높은 성능을 토해내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만약 SK 하이닉스의 HBM이 100W의 전기를 먹는다면 한 100 정도 성능을 토해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의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하이닉스의 성능에 준하는 100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 130에서 140W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성비가 떨어진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전성비가 너무 낮으니까 이번에는 하이닉스처럼 이 전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100W의 전력을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능이 반대로 60에서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W의 100의 성능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클럭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쫙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맞출 수야 있겠지만 엄청난 발열이 뒤따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삼성이 겪고 있는 발열과 전성비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가 엔비디아 GPU에 HBM3가 탑재되기 시작한 이 H100부터 불거진 문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간 여유가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대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발열과 전성비를 잡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와, 전혀 삼성답지 않은 모습이죠. 초격차 외치고는 있는데 초격차로 뒤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삼성을 보면은 슬슬 인텔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지난번 파운드리 이야기를 할 때 인텔 파운드리가 2012년 i시리즈 CPU의 공전의 히트와 함께 호기롭게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폐쇄적 기업 문화, 그리고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어진 조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8년에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혹시 인텔의 덫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30년 넘게 메모리 수장의 지위를 지키면서 몸집을 비대하게 불렸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데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명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점점 고인물이 되어간다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삼성은 메모리의 큰 형님이기는 합니다. 캐파도 가장 커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엔비디아 퀄테스트만 합격하면 물량을 대량으로 쏟아내면서 SK 하이닉스와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라고 삼성 측에서 혹시나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삼성의 승리 공식이 그랬잖아요. 경쟁사가 올라오려고 하면 풀캐파 돌려서 점유율로 찍어 눌러버리는 것이 삼성의 싸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그 전략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메모리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주문형 메모리로 서서히 시장의 판도가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식의 영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가 더 이상 중앙 처리 장치나 연산 장치를 보조해주는 하나의 파츠 같은 느낌의 반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AI 시장이 만개하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얼마나 원활한가가 칩의 성능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메모리는 부수적인 파츠가 아니라 프로세서와 대등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파트너 위치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활한 AI 연산의 수행을 위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원활한 데이터 이동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점차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패키징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동맹의 TSMC가 끼어드는 중요한 방점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인터포저 기판 위에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하는 2.5D 패키징이 있고 아예 프로세서 위에 메모리를 쌓아 올려버리는 3D 패키징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원활한 데이터 이동을 이룰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패키징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2.5D, 3D 패키징이 대세가 되면서 메모리, 파운드리가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생태계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범용 메모리를 마치 줌을 찍어내듯이 마구 찍어내서 밀어내기 식으로 공급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한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TSMC와의 밀월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시장의 절대자로 군림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TSMC와 SK 하이닉스가 작정하고 삼성을 괴롭힐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됐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삼성이 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K 쪽에서 방해 공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TSMC가 삼성이 자꾸 파운드리에서 턴키를 하겠다느니 2030년까지 TSMC를 뛰어넘겠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운운하면서 기어오르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꺼내들까 합니다. 끝까지 이 SK 하이닉스하고 TSMC가 삼성을 방해 공작을 하다가 HBM이 끝물이 되거나 혹은 단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때쯤 선심 쓰듯이 퀄을 통과시켜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GPU와 HBM의 구도가 언제까지 득세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TSMC가 삼성을 완전히 밟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접근을 한다면 아마 적당히 밟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끌 겁니다. 그런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이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론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야, AMD MI300에도 HBM 들어가잖아. AMD도 패키징을 TSMC를 이용하는데 TSMC가 삼성을 밟을 거라면 애시당초 AMD 콜 테스트도 통과시켜주지 않아야 논리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 왜 AMD는 통과시켜주고 엔비디아는 결사저지이지? 이런 물음표를 던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점유율의 차이를 봐야 돼. 엔비디아 대 AMD GPU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 차이가 무려 9대 1입니다. 아마도 TSMC가 삼성에게 허용하는 물량은 딱 1만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AMD의 점유율이 몰려와서 7대3 혹은 6대4 정도로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TSMC가 삼성에게 목리를 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1인자들이 친 덫에 삼성이 완벽하게 핀치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HBM 분야에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꺼내든 이 마하 원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삼성이 뽑아든 결사의 항전 스타일의 뭔가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네이버와 삼성이 협력을 해서 준수한 AI 가속기를 만들어낸다는 데에 성공을 하면, 그리고 이것이 빅테크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성공을 한다면 GPU 플러스 HBM의 구도를 허물 수도 있는 하나의 균열을 만들 수는 있겠죠. 작은 균열일지라도 말입니다. HBM 중심의 시장 질서가 이원화되는 희망회로를 삼성 쪽에서는 굴리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봐요. 만약 마하1처럼 이 NPU 플러스 LPDDR 조합이라는 이 희대의 성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의외로 삼성 파운드리와 손잡고 NPU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굴리는 거겠죠. 순조롭게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GPU 플러스 HBM 대 NPU 플러스 LPDDR로 양강 구도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를 삼성 쪽에서 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화두가 저전력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LPDDR을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마하 원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시장의 이원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GPU 플러스 HBM 진영이 있고 NPU 플러스 LPDDR 진영이 있는 겁니다. 이 양강구도,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GPU 플러스 HBM 조합,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NPU 플러스 LPDDR로 시장의 이원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현재 HBM 진영은 TSMC와 엔비디아와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점점 엔비디아와 TSMC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 구도에서는 삼성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판 자체를 뒤엎는 이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박함의 상징이 마하1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하원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빨라도 5년 내에 일어날 중장기적인 플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당장이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핫할 때 HBM을 통해서 수익을 막 끌어모아야지 1등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날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삼성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다구리를 하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삼성의 신들린 탈압박을 기대하지만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과연 이런 신들린 탈압박이 가능할까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2024년은 삼성에게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버티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